베트남 공화국 전쟁은 현대 군사 기술의 힘을 적에게 투입한 충돌이었으며 적은 그들의 결핍을 강인함과 창의성으로 보완했습니다. 양측의 지도자들에게, 이것은 워싱턴의 사람들에게나 베트남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화국 사람에게나 패배가 상상도 못할 것처럼 보이는 의지의 전쟁이었습니다. 때때로 전쟁은 전략적 목표 달성보다는 적 파괴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1969년의 아쇼 계곡의 정글과 언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화국 군대는 실제로는 거의 가치가 없는 언덕을 놓고 싸우면서 서로에 대한 진정한 용기와 증오를 보여주었습니다. 군사지도에서는 높이 937m를 참조하여 언덕 937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역사에는 햄버거 언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의 동남아시아에서의 갈등은 분명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화국과 남베트남 공화국의 경계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친화적인 남쪽의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두려워한 미국은 비무장지대의 남베트남 공화국 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화국군의 어떠한 직접적인 공격도 매우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미국과 남베트남 공화국군이 베트남 게릴라와 맞서 싸우는 동안 북쪽을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화국의 지도자인 호치민은 그의 상위 계층들과 함께 남쪽의 형제들을 버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웃하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밀림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따라 방어를 우회하는 복잡한 일련의 길을 통해 남베트남 공화국으로 스며들게 하는 전략을 고안하였습니다. 이 길은 베트남 공화국을 붉은 깃발 아래 통일시키기 위한 북부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자인 호치민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영원히 호치민 트레일로 불리게 되었으며, 이는 조직과 즉흥성의 걸작으로 처음에는 베트남에게 물자를 공급하여 그들이 싸울 수 있게 유지하였고, 나중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화국 군대를 남쪽으로 보내어 투쟁에 따라서 호치민 트레일을 차단하는 것은 미국인들에게 베트남 공화국 전쟁에서 승리의 열쇠 중 하나로 간주되었으며, 그 많은 길을 찾아내고 파괴하는 데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습니다. 모든 가능한 무기가 베트남 공화국의 많은 지점을 파괴하고, 때로는 국경을 넘어 인피트리 행동부터 B-52 스트라토포트리스 폭격기의 공습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전의 성공을 판단하기가 종종 어려워서 미국의 지휘관들에게는 좌절감을 주는 작업이었습니다. 남베트남 공화국의 북부 지역으로의 물자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 중 하나는 중요한 해안 도시인 후에의 서쪽 라오스 국경 근처에 위치한 A신발 계곡이었습니다. 계곡은 주요 공급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화국군과 베트남의 지역 공격을 위한 집결지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968년 4월부터 1969년 5월까지 미국과 남베트남 공화국군은 이 지역에서 3차례의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행하였고, 이는 공산주의 세력이 굳게 자리 잡은 이 지역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된 대규모 공중 및 포격과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매도 불구하고 A신발 계곡은 대부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화국과 베트남의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1969년 5월 10일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네 번째 청소작전이 구상되었습니다. 아파치 스노우 작전이라고 불리는 이 작전은 3,000명의 병력이 다시 한번 무거운 공중 및 포병 지원을 받아 계곡의 서쪽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화국군 29사단에 대한 뜻밖의 공격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공격을 이끌게 될 것은 유명한 제101 공수사단 스크리밍 이글스의 부대들이었습니다. (1969년 5월 10일) 아침, 아파치 스노우 작전은 휴이 헬리콥터에 의해 삽입된 제101 공수사단의 3개 보병 대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812시에 시작하여 제101 공수사단의 선봉부대가 계곡에 착륙하고 동쪽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이어서 1대대의 506연대, 2대대의 501연대, 그리고 3대대의 187연대를 포함한 주력군이 따랐습니다. 또한 베트남 공화국군의 1연대도 함께했습니다. 헨리본 병력이 그 지역에 도착하는 속도는 거의 완전히 놀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군을 잡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병력은 미국 군대과의 소규모 충돌을 벌인 후 싸우면서 후퇴를 시작하여 미국 군대에 남아있는 공산주의 병력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정찰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병사들이 부상을 입고 동료들에게 정글을 끌려가는 피해 흔적을 따라가다 보니 그들이 937고지로 후퇴하고 있으며 거기서 아마도 저항할 것이라는 것이 101사단에게 명백해졌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계속 추격하면서 그들이 버려진 벙커와 복잡한 통신 네트워크의 증거를 발견하면서 그들이 아마도 잘 요새화되고 착실히 파묻힌 적을 대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큰 규모의 군사적 존재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3대대 187연대의 브라보 중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벙커로부터 집중 사격을 받기 시작했고 사격전 도중에 휴이 코브라 공격 헬기를 호출하여 철수하는 동안 커버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비극적으로 휴이 코브라가 미국 군대 부대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군으로 오인하고 로켓을 그들의 위치에 발사하여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187연대의 지휘관인 웰던 허니컷 중령은 그들과 맞서는 적군의 신원을 알게 되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군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대 중 하나인 29부대와의 교전 기회를 즐겼습니다. 이 부대는 호치민의 자랑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5월 12일 허니컷은 적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연대의 구성원들에게 937고지로 진입하라고 명령했고 이때 브라보 회사는 다시 한번 적의 집중 포화에 노출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29연대 위치에 강력한 미국 공중 지원 요청에 따른 폭격이 시작됐지만 이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끝에 미국 군대 병사들은 철수하고 밤을 대비해 참호를 파야 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병사들이 보급품을 보충하고 휴식하는 동안 잃어버린 방어 위치를 다시 점령하고 수리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이전 날 공격 진전이 무효화되었고 이것이 앞으로 몇 일 동안의 비극적인 추세를 설정했습니다. 1969년 5월 13일 라오스의 호치민 트레일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보강군이 도착할 것을 두려워한 3대대는 인근의 916고지를 점령하고 1대대 506연대의 지원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48시간 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187연대의 브라보 찰리 델타 중대는 곧 다시 행동에 들어갔고 강한 적의 포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진전은 작은 협곡, 가을 침대, 그리고 미국 항공기가 아직 언덕을 폭파하지 않은 밀림과 같은 지형에 의해 심각하게 방해받았습니다. 이 밀림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저격수들이 숨어서 미국 병사들 사이에서 대량 살상을 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회사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대신에 진행이 어려워져 더욱 강력한 공습으로 937고지를 폭격하고 태웠습니다. 5월 14일 더 많은 공습 후에 브라보와 찰리 중대는 언덕의 서쪽에서 공격했고 델타 중대는 북쪽에서 진입했습니다. 델타 중대는 격렬한 저항에 직면했고 부상자를 대피시키려는 시도 중에 의료 대피 헬기가 맞아 추락했습니다. 브라보와 찰리 중대도 함정과 자살 스나이퍼들을 만나면서 무거운 저항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나무 꼭대기에 자신들을 묶어놓고 가능한 한 많은 미국 군대를 제압하거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 자신이 죽어서 퇴각을 가리기 전에 말이죠. 브라보와 찰리 중대는 937고지 정상에 도달해 적 시체로 가득한 지역을 보고했지만 포위되어 크게 다치는 위험에 처해 철수를 강요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고지는 다시 29번째에게 돌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밤 동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군은 고지에 자신들의 위치를 재점령하고 강화했고 이로 인해 미국 군대는 다음 날 다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침울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937고지의 경사면에서 187연대가 크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중령 허니컷은 아파치 스노우 작전에 참여한 미국 군대의 거의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낙담했고 그래서 그는 3연대장인 조셉 콤리 대령에게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였습니다.
저들은 무거운 무기와 견고한 방어를 갖추고 매일 밤 라오스에서 새로운 병력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싸우고 있어. 콤니는 동의하고 언덕 점령에 더 많은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5월 15일 916 고지는 확보되었지만 브라보 회사는 다시 한번 매우 강한 적의 포화에 휘말려 헬리콥터 총암의 지원 요청을 촉발시켰습니다. 통신선을 따라 총암에게 전달되는 메시지 중에서 적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혼란스러워졌고, 그래서 휴이 코브라가 예상한 방향과 반대 방향에서 돌진하면서 그들은 실수로 브라보 회사의 로켓을 발사하여 2명을 죽이고 14명을 부상시켰습니다. 다음 날 506연대 일대대가 난투에 참여하여 937 고지에 대한 탐색 공격을 실시하여 187과 남베트남 공화국과 함께 큰 푸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을 테스트했습니다. 한편 허니컷은 그의 벙커에 대한 밤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격부대의 로켓 추진 수류탄 공격으로부터 상처를 입었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그 지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밤에 휴식을 취하던 미국 군대 병사들은 또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술인 수류탄을 언덕에서 그들의 위치로 굴려내리는 것에 대처해야 했는데, 이는 공격 사이의 기간 동안 누구에게도 휴식이 거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계곡에서는 별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격렬한 전투는 곧 여러 전쟁 기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공격 후에 돌아오는 미국 군대 병사들에게 이야기를 듣기 위해 언덕으로 내려갔습니다. 인터뷰 대상인 19세 하사 제임스 스피어스는 기자에게 햄버거 기계 안을 보신 적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정확한 기관총 사격에 의해 조각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937 고지는 햄버거 힐로서 미국인들의 의식 속에 불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5월 18일 생존한 187대원들과 최근 도착한 500대원들이 강력한 공중 및 포병 공격 후 937 고지에 대한 공동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공격 중에는 방어자의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으로 눈물가스가 투입되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바람에 날려가거나 실제로는 187대원들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7대의 알파와 델타 회사는 좋은 진전을 보였고 적의 위치에서 무거운 기관총과 박격포의 공격을 계속 받음에도 불구하고 937 고지의 정상은 아주 가까웠습니다. 허니컷은 찰리 회사를 재배치하여 지원을 제공하면서 마침내 햄버거 언덕을 점령할 것이라고 확신하였고, 심지어 마지막에 현장에 가서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인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특별히 심한 비로 열리면서 언덕의 경사면은 진흙, 미끄럼틀,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3피트 깊이의 진흙으로 변해 완전히 통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허니컷은 언덕을 다시 내려가는 철수를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의 병사들이 937번 언덕을 장악하기 위해 싸우는 지 8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델타 중대의 장교는 모두 사망하거나 의료 대피를 받았습니다. 신선한 병력들이 전투에 재투입되고 후속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5월 20일에는 미국의 공중 및 포병이 또 다른 미국의 공격에 앞서 2시간 이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위치를 폭격했습니다. 많은 위치들은 미국 철수 동안 폭격을 받고 버려졌다가 점령되었다가 다시 버려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의해 수차례 점령되고 수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지난 10일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미국 병력은 힘을 모아 공격하며 전곡까지 좋은 진전을 보였고 언덕의 정상을 향한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기 전에 언덕의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29연대는 더 이상의 처벌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고 생존자들은 정글로 흩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미국 군대를 부대하거나 끝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죽이며 저항하는 마지막 저항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후 5시에는 햄버거 언덕이 확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딱 2주 후인 1969년 6월 5일 전개되는 충돌에서 전략적 가치가 없어져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베트남 공화국 전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논란에 휩싸였지만 햄버거 언덕의 전투는 거의 전체 충돌에 대한 우화처럼 돋보입니다. 아파치 스노우 작전의 이유는 타당했지만 비평가들은 적측에 가능한 한 많은 피해를 입히려는 것 외에도 11번의 연속적인 보병 공격으로 언덕 937을 점령하는 가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시와 이후에 더욱 비관적인 관찰자들 중
일부는 이것이 전쟁의 인기 없음과 지난 5년 동안 겪은 일련의 좌절들로 인해 어느 정도의 명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의 지지자들은 햄버거 언덕 전투가 대규모 보병 행동의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이 전투를 주요 승리로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전사들이 그들이 싸우는 상대만큼이나 끈질기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특히 의료 대피 헬리콥터 부대와 같은 지원 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있음으로써 미국의 사망자 수가 이전의 전쟁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훨씬 많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상당히 적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전투를 승리로 선언하는 사람들조차도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베트남 공화국 전쟁 기념비에 56명의 이름이 더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화국의 사상자 수는 600명에서 1000명 사이로 추정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군대의 햄버거 언덕을 떠난 몇 일 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화국군은 그곳을 다시 점령하고 강화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군대의 죽은 그들의 가족들은 그것이 가치가 있었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답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입니다.